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민주당 정권의 이 폭정을 맡고 계신 김명연 당대표 비서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명연 국회의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죠? 힘내십시오. 저희가 헤쳐나가겠습니다. 네, 참 정말 어려운 시기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단식 투쟁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수락을 하시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한 30분 넘는 당직자들이 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목숨을 건 네, 사선을 넘는 투쟁을 전개하고 계시고 네, 그 당시에 우리 당직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당시 박명우 총장을 위시로 해서 여러 당직자들이 우리도 일괄 사태를 통해서 네, 변화와 혁신, 쇄신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드리자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일괄 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지역구로 내려가서 네, 그날이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목사님들께서 이 구세군 네, 네.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행사가 있어갖고 네. 거기에 참석하고 지역구 활동을 1시간 정도 했나 싶은데 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네. 호출내서 올라와 보니까 비서실장을 당신이 해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책이고 또 대표님의 모든 마음을 읽고 제가 앞서서 네, 준비하고 또 혹여라도 수습할 게 있으면 수습하고 네, 또 제가 그만한 일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네,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러나 이 또한 주어진 역할인데 너도 나도 어려울 때 안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당자들이 당직을 거부하고 또 선거가 임박했다고 자기 포신을 위해서 이런 당직을 제안을 거절하고 하면은 누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족하지만 시키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시는 거에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되게 감사한 마음을 아마 전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제 한 2달 좀 넘게 됐죠? 이제 한 3개월 정도 좀 넘었는데 황교안 대표님 이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뭐 대화를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지근거리에서 모신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리 시절에 그분을 국회의원으로서 봤고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때 이 누란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네,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봤고 네, 그 당시에는 공직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되셔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을 지근해서 제가 모셨는데 네, 그리고 또 다시 비서실장으로. 근데 이 변화에 적응 속도가 빠르시고 그다음에 결단이 과감하세요. 네. 그리고 결정하면은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단식을 결정하실 때 네,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단식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이 물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에 나트륨이나 네, 전해질 제제 또 경우에 따라서 포도당 같은 것도 이제 단식 이유를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흔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냥 순수한 물만 H2O 상태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게 이제 그런 철저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단식을 결행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무서운 분이다. 이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나라를 구하는 대열에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상당히 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네. 모든 기능이 이 떨어져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스트레스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 네. 수치가 떨어져 있고 네. 좀처럼 올라가질 않았어요. 아, 굉장히 회복이 더뎠는데 뭐 거의 반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저자들이 이 저지르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회복은 안 됐지만 내가 단식은 몰라도 로텐더에서 저항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상의가 아니라 본인이 많은 고민하세요. 그리고는 딱 결심하면은 결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로텐더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 단식할 때도 예. 사실 이제 저랑 이제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연이 깊어지게 된 게 청와대 앞 그 사랑채에서 단식하실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하시면서 이제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전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본인의 몸을 그렇게까지 이제 축내에서 가면서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좀 마음 아픔이 좀 있었는데 참 하셨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또 계속 지근거리에서 계셨잖아요. 거기도 뭐 그때 뭐 박대출 의원님도 그렇고 그 당시 비서실장에서 김도호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이 의원님에 대한 팬심이 두터워진 게 그때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채팅에서 의원님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김도호 의원님은 항상 화면에 있다고 좀 저한테 뭐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좀 집에 좀 보내라고. 쉬시게 집에 좀 보내라고. 인기가 좀 좋아졌어요?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의원님이 오히려 먼저 쓰러지시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네, 부끄러운 거죠. 저희가 대표님이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무기력해졌다. 이건 도의적인 반성. 그리고 대표님은 우리 그때 이 천막이 어떤 천막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 얇은 그러니까요 비닐로 그냥. 네, 그거 너무 또 비까지 오니까 이제 물이 배니까 비닐로 그 위를 그냥 강진히 그 경찰들이 못하는 거를 네. 뚫고 비닐로 쳐놓고 노숙이죠, 노숙. 그러니까요. 근데 건강이 염려된 거예요. 저 온도가 굉장히 추운 데서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 저 차가운 데 노출이 되면은 이 건강에 분명히 이상이 오고 위험해질 텐데 집에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주무시면은 네. 좀 갔다가 깰 때 오면 되는데 네. 그 안에 거기에 상황이 엄중하고 네. 또 저자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저라도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서로 동지의식이죠.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선을 헤매는 투쟁을 하는데 넘나드는 투쟁을 하는데 제가 집에 간다는 자체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네. 대표님이 위험에 노출되면 제가 방어벽을 치고 지킵니다. 좀 이제 그때 생각하신 게 좀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신의 한수를 통해서 거의 뭐 24시간을 보셔서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 계속 있었지만 그 당시에 솔직히 전 좀 대표님을 좀 알리고 싶은 그 이유가 날씨도 엄청 추웠고요. 그리고 대표님을 음해하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력들 그리고 경찰도 비협조적이었고요. 참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좀 눈물 좀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눈물을 너무 글썽거리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다는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실은 좀 희망을 얘기하려고 의원님을 모셨는데 좀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이제 감정이 좀 북받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분 계실 텐데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너무 좀 참 제가 좀 마음이 괜히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눈물을 좀 아직도 좀 감정이 좀 많이 북받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도 눈물을 좀 닦으시고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 지역구 안산 단원갑은 아직 이제 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이 없죠. 이게 확진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다행히도. 네, 우리 안산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제 기준으로 네. 6,088명이 확진이 됐고 네. 42분이 아깝게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네. 그러나 우리 지역구가 뭐 아직 안전하다 그래서 안심할 바는 아니고 좋아해도 안 되고 네.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불행인데 네. 이제 방심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이 사고가 처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중국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를 하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보나 무역적으로 보나 또 유학생이나 네. 정치적으로 보나 2000년을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예요. 네. 그런데도 너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네. 관료들, 이 장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본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네. 그래서 사실 임상 경험이 가장 많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과 이 정부 의사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정치적으로 타격을 안 보고 네. 그리고 또 해결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끌고 가느냐. 네. 오로지 총선만 생각하고 네. 정치만 생각한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나라 뚫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약하고 외교적 역량이 약한 나라도 거침없이 국교 단절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네. 니네 우리가 이거 너희들 감염병을 니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단절하겠다면 단절해라. 이런 결기 있는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중국이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우리 침략만 했지 우리가 중국 쳐들어간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걸 다 막아낸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조선시대 때 그때보다도 4대 외교 때보다 요즘 더 비굴하다고 봐요. 이 사드 문제에서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국가가 자신 있게 방어벽을 치고 네. 그 다음에 외부의 유입 원인을 차단하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치료와 방역을 철저히 했다면 상황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뭐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오히려 그들한테는 정치적으로 더 유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요.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고 네. 오해를 풀고 그리고 서운했다면은 서운한 걸 또 다른 외교적 조치로 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거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네들 정치적 입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이 감염원이다. 네. 이런 상식을 네, 좀. 입 밖에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정부예요.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뭐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대구를 다녀온 사람이고 네. 또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진과 의사협회 의료진과 대표님을 모시고 네. 다니면서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조언을 듣고 네. 국가에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네. 병상 확보를 해라. 네. 응? 그리고 마스크 공급을 근본적으로 국가가 나서라. 네. 이렇게 막 요구를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접촉을 차단하고 하는 이렇게 요구를 막 했어요. 정부도 처음에는 접촉을 차단하고 이제 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더니만 이 사람들 DNA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는 거야. 네. 다시 이 또 저 대통령과 총리가 다니면서 네. 경제가 어떠냐 그랬다 한 방씩 얻어맞고 실수해서 얻어맞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자기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저항에 부딪히니까 네. 이것도 총선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서 소비 활동을 계속해라. 네. 그러면서 느슨하게 방역에 대한 마인드를 낮추고 고삐를 푸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확진자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정권
사실 이제 뭐 이제 원래 다음 질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 상임위가 이제 보건복지위 네, 소속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능후 장관의 이제 잘못된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정부의 이 방역 활동에 대해서 이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 점 정도로 평가가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네,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만 있었어요. 네, 여러 장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 장관이 이게 이 보건의료와 네. 복지 두 가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복지를 전문했든지 보건의료를 전문했든지 그러면 1차관이나 2차관을 둬서 네, 이 영역을 나누고 네, 그 정책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복지를 전공한 장관이 네. 보건의료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차관도 거기 전공자가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면 그 장관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말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네, 감염학회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닌 사람이 네, 그냥 그 당직자 저 공무원들이 보고한 보고서 몇 줄 읽어보고 어? 감히 이 그 아주 저기 이 감염학과 관련된 어려운 그런 난제를 갖다가 어? 장관이랍시고 함부로 감염원에 대해서 단정을 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 그런 감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하는 정치적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장관 할 때면은 정무적인 능력도 있어야지. 그렇죠. 이 원인이 어디 있던 간에 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 분노하고 지금 한참 정부에 실망을 하고 분노가 치끓어오르는데 네. 거기다 대고 기름을 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그러한 발언을 할 때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감성을 이해하고 네.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런 전문적 능력도 필요한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는 네,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임상 경험이 많지 않아요. 네, 질병관리본부장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 관계자들도 의사 출신들이 많지만 의대를 나왔을 뿐이지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필드에서 임상 경험이 많고 또 감염학만 이 전공을 했던 그런 전문의들을 네. 이럴 때는 빨리 불러 모아서 그분들의 지혜를 모아갖고 네. 대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책을 정부가 시행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긴박하게 열려 있는 그런 대응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저 좋은 대응이 나오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외부에서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면은 네. 이 내부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것만 두려워하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지. 네. 이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유입되는 중국인들이 원인이다 하는 지적이 많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왜 중국과의 외교적인 감정 이런 거를 고려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나 이런 정무적인 장관의 수용 능력으로 보나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얼굴 보니까 그냥 점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상임위원 열면 매일 얼굴 보면서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뭐 점수를 좋게 줄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상임위에 나온 뉴스들 그리고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박능후 장관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 장관들 자리에 연연하면 안 돼요. 네, 국가가 감염병 때문에 벌써 사망자가 42분 아니에요. 네, 없던 병으로 이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거 내가 전공한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럴 때에는 그 자리를 내려올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직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의 그 원장 출신이 네, 의료인이 장관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또 복지 분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네. 장관하는 게 맞다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탄핵당하기 전에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장관이 일을 잘하고 있어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바꿔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대통령의 예. 용병술이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그 자리가 행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가들을 잘 뽑고 네. 일하는 것을 이렇게 다 시켜서 능력을 평가하고 네. 또 생각보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런 인사상 오류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바로 또 적임자를 찾아서 대체시키고 네. 하는 겁니다. 또 평상시에는 일을 잘해더라도 이게 전문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네. 사스, 메르스, 네. 그리고 이 이제 코로나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 변화가 돼서 진화가 되고 네.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을 그동안 했을 뿐이지 세균과 대장균과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변종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과학으로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에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야에 이 보건의료 분야에 아주 전문가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하고 그 주변에 이런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과 정책가들이 많은 사람을 앉혀갖고 그분이 1년 동안 이거 싹 최단기간에 고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 네. 예, 공공의료 체계 이런 것들 또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해라. 그렇게 그 정치권에 호소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법안, 여기에 관련된 재원 네. 이런 걸 해결해 달라 하고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협치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따가 11시에 심재철 원내대표님이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네. 건데 전 추경안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계속 그냥 앞에 있는 당면 과제만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거를 못 막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의원님도 많이 이제 여기저기 자문을 받고 계시는 거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요. 그럼요. 네. 저도 저기 의사협회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 따서 공부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감염학회에 연락해서 네. 자료 받아보고 네. 질병관리본부한테 또 최근 대응하는 것도 받아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의사들이 보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뭐 정신과 의사가 뭐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누가 아들인지 알죠. 알죠. 전 총리의 아들이고 저는 그분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분이 그 총리 하실 때 대정부 질문만 하면 꼭 싸우자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인기라는 것이 네. 고정 지지층의 인기하고 대중적인 인기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리 전에는 아무 존재감이 없다가도 네. 이제 총리가 돼서 그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면은 그 자체로다가 그 지지자들은 신이 난 거예요. 네. 그거지. 사실 지금 이 나라의 이 누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총리는 모든 장관들에 대한 인사지청을 해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총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코로나 이전에 네. 이 시장 정책 때문에 그렇죠. 어려워진 거예요. 네. 반시장 정책을 함으로써 네. 족보에도 없는 그 경제학 책에도 없는 네. 그런 시장 경제 논리를 갖다가 경제 논리를 만들어서 이걸 대한민국에다가 시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갖고 쉬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무급 휴가를 받아들일 정도로 일거리가 어렵고 회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지금 이제 권리금 까먹고 보증금 까먹고 네. 거리로 내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실험을 해도 실험을 할 게 있지 이런 걸 갖고 실험을 합니까? 근데 이 실험의 총책임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총리 시절에 이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시험과 도입, 실행, 실패까지. 네. 이제 실패해서 평가까지 남은 거예요. 그렇죠. 평가도 저지른 사람이 평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잘 낸 거예요.
이분이 그냥 역사 속으로 싹 숨어 들어갔으면은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총선 무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이 수백만의 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거리로 내몰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총선 때 대차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시행한 소득주도 성장, 당신이 그 총리로 책임질 때의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성공한 거냐?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갈 거냐? 분명히 얘기해라. 네. 후보로서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본인이 총선에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일단 이런 뭐 그 큰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 지역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출마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보 공천도 이제 끝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단원 쪽에 지금 이제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좀 그 잘 되어 있는지 이게 물론 뭐 확진자가 나오진 않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별 진료소나 이 방역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네. 우리 65만 인구와 별도로 한 네. 8만 5천 정도, 네. 8만 5천 정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이죠. 네.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주말이면은 인근 화성이나 시흥 이쪽에서 거기 다문화 광장에 이렇게 지인들, 친구들 놀러 많이 오는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 배 이상 됩니다. 네. 상당히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네. 이 광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이 상점가에서 네.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굉장히 강하고 통제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지금까지 없는 게 행운이지 안산시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소독하는 시에서 방역은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어디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든지 네. 그 만남의 광장을 폐쇄해서 그 접촉 자체를 갖다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제한한다든지 네. 이런 통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고려대학교 병원이 상급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 병원으로 해서 선별 진료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메르스 때도 그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진료소를 차리자마자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네. 또 의료진들이 그것 때문에 과중하게 빠져서 더 병원 돌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가 지금 들여다볼 게 없는지 관심을 갖고 와서 봤습니다. 근데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줘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우리 마사회가 이제 화상정마장들이 네네. 각 지역적마다 있잖아요. 금요일에 한 4천, 금토일이면 4천 명 정도가 거기를 왕래를 합니다. 한 엘리베이터 통로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꽉 차갖고 전철처럼 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니 완전히 접촉이 되는 거죠. 네. 올라가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의자가 있어도 네. 간극이 의사협회가 이제 권고하는 2m 거리가 간격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호흡도 그렇고 그 4천 명이면 그 안에 건강 상태가 다 틀릴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산하기관에서 무절제하게 하고 또 안산시도 시장이 그런 걸 갖다가 관계기관하고 기관장 불러서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좀 휴관하자. 네. 뭐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근데,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갖고 이제 저하고 우리 당 소속의 시의원님들이 협의를 해갖고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마사에다가 이런 걸 좀 보좌관을 통해서 네. 협조를 구하고 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방하자. 협조를 구해내서 지금 휴관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사에도 영업불이익을 감수하고 참여해줘서 고맙고 네. 이제 뒤늦게나마 안산시가 그런 정도라도 조치를 해줘서 네. 좀 안심을 하고 지금도 모든 그 공공기관의 이 단체 회합이나 이 밖에 민간인 영역의 회합 같은 거를 좀 자제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아주 너무 심각해지고
예.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이것까지 터져갖고 소상공인들은 거의 그냥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이런 상태로 많이 좀 지역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산이라는 곳이 좀 야당에는 좀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는 이 미래통합당에 유리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재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기초 의원도 하시고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또 이제 3선 의원으로 또 발돋움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이제 임하는 각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바꾸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또 바꿔 나가실 건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지역 소개를 하면은 15, 16, 17, 18대 때는 그냥 좌파 정치가 네. 독점을 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고 네. 선거철이 되면은 늘 낙하산이 내려오고 또 지면은 가고 네. 하니까 선거 때 어떤 파이팅이 안 돼요. 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19대 때 제가 이제 초선 성공을 한 거죠. 네. 근데 선거를 해보고 나니까 네. 민심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네. 당이 이 공천을 좀 지역 민심과 거스르는 네. 공천을 하고 또 후보들은 그냥 당에 의존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네. 하다 보니 지니까 거기가 아주 오지다, 나쁘다, 험지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높은 그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잘하는 정치인을 따라서 얼마든지 표심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못하면 계속 거기는 지는 거야. 근데 지고 나면 진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험지래. 네? 그건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대통령 선거, 네. 그리고 지방선거, 네. 총선, 네. 예? 이거를 놓고 가만히 봤을 때 어디는 총선을 3번을 내리죠. 네. 근데 어디는 단체장을 우리가 계속 3번을 이겨. 네. 예?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후보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이 또 그만큼 어떻게 안 될 때에는 후보들이 계기를 극복돼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당이 한 30% 정도의 지지율만 유지시켜 준다면은 네. 어느 지역에 가도 내가 돌파하겠다 네. 하는 이제 결기가 필요한 거고 네. 선거는 선거 기간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4년 동안 네. 하루도 빼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나는 지금 선거운동 중이다. 네. 유권자를 내 고객으로 믿고 네. 고객으로 섬기고 네. 그리고 항상 누굴 대하든지 대하고 선거할 때나 평상시나 내 인사하는 각도가 늘 90도 이상 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부르면 뛰어가고 네.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난 산다. 네. 이런 상태로 4년을 살면은 4년이면 충분히 전 지역의 민심을 바꾼다고 봐요. 네.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래도 얘만큼 사람은 얘가 낫다. 네.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판단으로 네. 살아남는 이제 그런 선거를 하고 그런 정치를 하면은 대한민국에 서로에게 험지는 없다. 네. 한번 보세요. 이정현 우리 전 대표. 네. 순천 곡성. 네. 물론 자기 고향이지만 그 기적을 이뤄냈어요. 그렇죠. 정운천 의원님. 네. 전주에서 이겼어요. 네. 근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러니까요. 져놓고 네. 험지란 소리를 해요? 거기에 과거에 우리 당 소속으로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된 걸 지금 뺏기고 네. 또 옛날에 하던 데를 또 옛날에 안 된 데를 지금 찾고 전부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전라도 남도, 전라북도에서 이긴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대구 두 군데를 뚫렸잖아. 그렇죠. 부산도 뚫리고 경남도 뚫리고. 네. 어? 이런 걸 봤을 때 선거는 험지는 없다. 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러나 그것은 노력의 차이로 누구나 가면 극복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안산은 험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안산에도 이제 저도 지금쯤은
제 후배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후배들을 찾아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이제 데리고 우리 당협에서 네. 청년 일이라든지 여성 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치적으로 이제 스타디 시키고 그러면 그분들 뭐 기초나 광역에 또 무대를 내보내서 네. 한번 경험도 시키고 저는 바로 국회 오는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물론 이제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지역의 현실을 좀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이 됐으면은 그 동안에 제가 이 사람 마음은 자기 위주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가 이런 것까지도 봐서 심성까지 잘 됐다 싶으면은 그때가 제가 내려올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만두고 후배한테, 후배한테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후배를 위해서 제가 심 닿는 대로 노력하는 것이 네. 도와주는 것이 저를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빚을 갚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정치인이 또 제 후배가 정치를 잘하게끔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네. 하는 것이 제가 더할 수 없는 이런 여정을 일이 간접적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안산에 이제 4개 선거구가 있는데 4명 모두 다 당선이 돼서 네. 나라 바로잡는데 네. 안산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 끝난 거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의원님 이야기 참 아까 좀 약간 눈물도 보이시고 좀 저도 좀 마음이 좀 찡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험지는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각오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셔서 많은 승리를 일궈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를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시청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대구시청에 연락을 해서 이 구호 물품을 좀 보내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막으로 주소가 나갈 겁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대구 스타디움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지금 현재 그곳으로 다 이 구호품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이제 등급이 상관이 없다고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했고요. 뭐 그리고 덴탈 마스크라 그래서 이제 치과 같은 데 쓰는 그런 마스크도 상관이 없고 그런 물품들은 언제든지 이제 환영한다. 그리고 손소독제라든지 뭐 알코올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알코올 소독을 위한 그 알코올솜도 좀 부족하다 그러고 음식물 보내주신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유통기한이 이제 2주 이상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거기 온 다음에 바로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여기저기를 가고 거기서 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좀 유통기한이 2주 이상이고 뭐 냉동이라든지 냉장 보관을 요하는 음식들은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유라든지 그 멸균 처리된 우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랑 뭐 그 담당자분이랑 통화했을 때 뭐 홍삼 같은 거 뭐 진공 포장된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보내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대구가 많이 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좀 많이 도움을 부탁드린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 스타디움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보내주신 것들을 다 이제 공정하게 배분해서 의료진 분들, 자원봉사 하신 분들한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은 좀 관심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 11시에 신의 한수의 이제 일일 방송과 일일 뉴스와 좀 시간이 겹치긴 하는데 11시에 심재철 원내대표님이 오셔서 어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확충할 것인지 미래통합당의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를 심재철 원내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생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있다가 11시에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서 이번 추경안
어떤 것이 잘못돼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른 소리